통장에 찍힌 그 숫자, 사실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숫자들 중 90% 이상은 실제로는 없는 돈이에요. 그냥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물물교환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쌀을 가진 사람이 설탕이 필요하면 설탕을 파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설탕 파는 사람도 마침 쌀이 필요해야 거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닭을 키우는 농부인데 신발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신발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닭이 필요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신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걸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이 또 당신 닭을 원해야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상품화폐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유용한 것들로 돈을 만든 거죠. 소, 곡식, 담배, 술 같은 걸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이건 확실히 물물교환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누구나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 한 마리가 쌀 몇 가마니와 같은 가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산 소는 병들어 죽고 쌓아둔 곡식은 썩어버리고 술은 상하고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금화와 은화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금과 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1000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고 음은 은이에요. 게다가 작고 귀해서 가치를 집중시킬 수 있었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뭔가 문제를 찾아내잖아요. 금화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했지만 더 큰 문제는 도둑이었어요.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털릴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바로 이때 금세공인들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신들 금을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대신 증서를 드릴 테니 그걸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에는 당신이 맡긴 금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IOU라고 불렀는데 IOU의 약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도둑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가벼운 종이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됐거든요. 필요하면 언제든 그 종이를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금세공인들이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걸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증서로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 금도 있겠지. 뭐하러 무거운 금으로 바꿔? 이 종이가 더 편한데. 여기서 금세공인들의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증서가 실질적인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아무도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데 우리가 금이 없어도 증서를 더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금고에 없는 금의 증서를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합법적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금 보관소가 세계 최초의 은행이었고 그 증서가 세계 최초의 화폐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의 시조인 셈이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서 수익 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딱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게임은 따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당신이 어제 아침에 은행에 가서 1000원을 입금했다고 쳐봅시다.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10%인 100원만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원은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받은 사람한테는 연 12% 이자를 받고 당신한테는 연 4% 이자를 줍니다. 그럼 차액인 8%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전 세계 모든 상업은행이 이 기본 원리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은행이 돈 버는 방식은 이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마법 같은 트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은행은
당신이 맡긴 1,000원을 무려 10,000원으로 불려서 장사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은행에 1,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은 규정에 따라 10%인 100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900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해줬어요.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돈을 입금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잔고를 확인하면 1,0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1,000원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도 자기 통장을 열어서 보면 900원이 새로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1,000원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대출받은 그 사람은 900원의 구매력을 가진 거예요. 두 사람 다 각자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은행 금고에 있는 현금은 1,000원 뿐입니다. 은행이 컴퓨터에 숫자만 타이핑해서 시장에 900원짜리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그 900원을 뒷받침할 실물 현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게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900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사야 할 게 있어서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새 노트북을 사든 자동차 수리비를 내든 사업 자금으로 쓰든 말이죠. 그 사람이 900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그냥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가게 주인의 계좌로 900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또 뭘 하냐면 그 900원의 10%인 90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810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또 그 돈을 써서 다른 사람 계좌로 이동시키고 은행은 또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은행은 처음에 당신이 입금한 현금 1,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10,000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제 현금은 1,000원인데 시장에는 10,000원어치의 구매력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9,000원은 그냥 각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일 뿐입니다. 실물은 없어요.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시스템이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에 맡긴 돈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돈인데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금자 중 20%에서 30%만 동시에 은행 창구로 달려가서 돈을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당신 돈을 다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금고에는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대출로 나가 있고 그것도 대부분 가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가면 은행이 망하는 거죠.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의 잔고를 다 합쳐서 100원이라고 치면 실제 현금은 10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가상의 디지털 숫자예요. 당신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돈의 환상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순순히 갇혀 살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사람들은 화폐와 돈이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화폐는 단순히 교환을 위한 수단이고 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집에 쌓아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내일 아침에 이제부터 이 지폐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가 돼버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상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화폐의 본질입니다. 근데 집에 보관해둔 금 반지나 금화를 보세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어떤 나라 정부가 망하든 전쟁이 나든 경제 위기가 오든 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000년 전에도 금은 귀했고 지금도 귀하고 5,000년 후에도 귀할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의 본질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금채권 사세요. 디지털 골드 하세요. 실물 금은 세금 나오니까 손해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요. 근데 인생의 모든 결정을 세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당신한테 500억이나 1000억 원이 있나요?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2%에서 4% 세금을 걱정할 만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 천만 원, 많아야 몇억 원 가지고 있는데 세금 몇 퍼센트 차이로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쓸모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서 휴지, 라면, 쌀을 사재기 했잖아요. 그때 금채권 증서를 들고 가서 이거 보세요. 저 금 많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식량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작은 금반지 몇 개나 금화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걸로 몇 달치, 아니 1년치 식량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물의 힘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는 종이 증서나 컴퓨터 화면의 숫자보다 손에 잡히는 실물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화폐 시스템은 신뢰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내 통장에 있는 숫자를 은행이 실제 돈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예요. 모두가 은행에 가면 내 돈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돈이 정말 있기는 한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역사상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요. 이게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전부 신뢰와 믿음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과 같은 거예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인셈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안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당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은행이 당신에게 나중에 이만큼 줄게라고 약속한 빚 증서예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모두가 믿는 한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환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진짜 가치는 손에 잡히는 것에만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 말이에요. 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정부가 뭐라고 하든, 은행이 망하든, 화폐 가치가 폭락하든 그 자체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시스템을 이해해야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언젠가는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